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투자론 마무리하고 이제 금융론까지 계속 하도록 할게요. 금융론 일부까지. 투자론에서 뭘 공부했었냐면 지렛대 효과를 공부했었어요. 그 다음에 위험 공부했고, 위험에서는 위험 처리 방법이 가장 중요. 그 다음에 수익률 했습니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요구 수익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투자론 전반부. 투자론 후반부는 투자 분석이라고 해서 투자 분석하기 위해서 화폐의 시황 가치를 공부해요. 지난주에 화폐 시황 가치 설명을 하고 문제 풀다가 수업이 끝났어요. 기억나신가요? 예. 그럼 화폐 시황 가치는 가장 먼저 요 할인율과 현재 가치가 관련되어 있다. 할인율하고 현재 가치가 반비례하겠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는 낮아지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는 높아진다. 그다음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수년제가 주고할 때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 그러면 수년제 가치는 요구 수익하고 관련되어 있다.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수년제 가치 낮아지고 부동산 가치도 현재 가치 구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치 구할 때 할인율 역할을 하는 게 환원율. 환원율과 부동산 가치는 반비례,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출제했습니다. 이게 있었고 화폐 시황가치 계수, 역수관계는 기억하셔야 되고 요즘은 역수관계가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가 계수가 역수인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저당 상수와 같은 뜻은 같은 말은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다. 연금의 현가 계수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게 저당 상수의 역수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쓰임새 있죠. 쓰임새. 자, 쓰임새 문제가 바로 나왔는데 쓰임새. 여기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저당 상수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써먹는다. 그러면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를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써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감채 긴계수 불이백, 적립액 계산할 때 써먹는다.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불입해야 될 금액은 그러면 감채 기금계수를 이용한다. 감채 기금계수가 없으면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를 이용한다. 됐습니까? 이런 거 공부했었어요. 그 다음에 미상한 저당 잔금, 잔금 비율처럼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뭐다? 현가계수.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 그러면 잔금 비율 미상한 저당 잔금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면 저당 상수의 역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겠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요거는 문제 대표형 문제는 풀었고, 그 다음에 1번 부분 풀었습니다. 2번부터 이제 풀 차례인데, 2번 책은 122쪽입니다. 문제집 122쪽에 2번 문제 가자고요. 옳게 연결된 게 그렇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 이거는 쓰임새. 화폐 시황가치 계수 쓰임새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이자율을 5%로 볼 경우 현재 10억 원의 5년 후의 가치를 구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후의 가치니까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먼저 현재 가치 구하는 거니까 미래 가치 구하는 거 먼저 판단한다. 그러면은 5년 후의 가치니까 미래 가치입니다. 그럼 미래 가치를 구하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인가 20원인가 파악하는 거야. 이자율을 5%로 볼 경우 현재 10억 원. 현재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10억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이잖아요. 10억 원의 5년 후 가치. 지금 10억 원의 5년 후 가치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입니다.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십시오.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려면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다. 연금의 내가계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래서 틀렸습니다. 연금의 내가계수라 일시불의 내가계수. 자, 2번 옳은 거 고릅니다. 10년 후에 10억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 건물의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자율 5%로 매기 적립액을 산정한 적립액 불입액. 이거는 10년 후에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적립액 불입액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감채 기금 개수입니다. 이거는 감채 기금 개수. 3번 현재 구입 가격 10억 원의 토지가 매년 10%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이 부동산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 예금했다. 이것은 연금 일시불이 금방 판단되는데 부동산이 나오면 연금 일시불이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그럼 가격이 나오면 대부분이 일시불입니다. 임대료가 나오면 그것은 연금이고. 자, 그러면 3번은 현재 구입 가격 10억 원의 토지가 매년 10%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3년의 토지 가치. 그러니까 3년의 토지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고, 요거는 이제 미래 가치고.
미래가치인데 연금이가 일시불가? 일시불.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구하는 소리죠. 일시불에.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3번.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 4번은 옳은 거 고르는 게 있어. 3번이 옳은 말이군요. 4번이 틀렸겠네. 4번. 10년간 매년 말 1,000만 원씩 발생하는 걸로 예상되는 부동산 임대료를 이자율 3%로 적립할 경우, 적용에 적립할 경우 10년 후 이렇게 했습니다. 10년 후 현재 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10년이니까 미래가치고, 그다음에 1,000만 원씩 10년간 들어온대요. 1,000만 원씩 10년간. 그러면 10번 들어오죠? 그럼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소리고, 그다음에 임대료 나왔잖아요. 임대료 나오면 연금이에요. 연금. 부동산 가격이 나오면 그럼 일시불이고 임대료가 나오면 연금이다.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려면 일시불의 내가계수라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가 없으면 뭘 사용해도 돼요? 감채경계수의 역수. 감채경계수 역수. 자, 5번. 10년간 매년 말 1원씩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부동산 수입을 할인율 4%를 적용해 현재의 가치로 환산할 때, 그럼 이거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구하라는 소리고, 현재 가치 구하는데 연금인가 일시불인가 봐야 되잖아요. 10년간 매년 말 1원씩. 그러면 이건 계속 발생하는 거죠. 1원씩.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소리고,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려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2번 문제를 통해서 여기 합해시한 같이 연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쓰임새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저당 상수의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일 때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에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감채경계수는 불이백, 적립에 구하는 거고. 자, 끝났어요. 이 정도 하시면 될 거니까. 자, 저는 이제 3번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저희 칠판에 없지만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3번 문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럼 1번, 3번의 1번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1번 지문을 통해서 역수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그러면 저당상수의 역수는 감채기금계수입니까? 아니죠. 연금의 현가계수죠. 현가계수. 감채기금계수와 역수관계 있는 것은 연금의 내가계수고. 자, 그럼 1번 틀렸고, 2번 연금의 내가계수는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말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이다. 연금의 내가계수입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입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년, 매년 말 1원씩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했다. 환원했다는 현재가치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이거는 현재가치 만드는 거니까 연금의 현가계수가 적정합니다. 3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미상한 대출 잔액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미상한 대출 잔액, 잔금 비율,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내가계수입니까? 현가계수입니까? 현가계수. 미상한 대출 잔금, 잔금 비율처럼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현가계수다. 틀렸고. 4번 부동산에 투자하여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가 현재 이 부동산의 구입 금액을 산정할 경우 저당상수 사용한다. 좀 어렵긴 했네요. 자, 3번에 4번 볼까요? 3번에 4번은 이렇게 했어요.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이 투자자가 이 부동산을 몇 년 후에? 5년 후에. 5년 후에 얼마에 팔고 싶대요? 8억에 팔고 싶대요. 8억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5년 후에 8억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가 현재, 여기가 현재잖아요. 현재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내가 사서, 투자자가 사서 5년 후에 8억에 팔고 싶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구입금액 지금은 얼마에 사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 구하라는 소리예요. 현재가치. 현재가치 구하라는 건데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이 말이냐. 이 말은 5년 후에 8억은 지금은 얼마입니까? 그 말이에요. 5년 후에 8억은 지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현재가치 구하는 거고,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가치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얘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틀렸으니까 5번이 답이겠네요.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행도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현재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후니까 미래가치죠. 미래가치.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연금이다, 일시불이다, 연금이라고 줬고 일정 기간 후니까 미래가치고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고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OX, O. 거기에 답이네, 거기에. 자, 됐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뭐 3번 문제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보시기로 하고 5번 문제 갑시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기억난가요? 지난주에 5번 문제 풀기 전에 요 공식 기억난가 볼까요? 지난주에 공식 공부했잖아. 연금의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이 외운다. 연금의 내과계수. 연금의 내과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지난주에 끝날 무렵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거. 이게 연금의 내과계수다. 근데 이게 연단인데 올 단위로 간다면 R은 12로 나누고 요건 12로 나누고 N은 12를 곱해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올 단위로 가는 것이다. R이 이자율. 그러면 연간 이자율이 R%면 올 이자율은 R을 12로 나눈다. 요 N이 기간인데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0인데 매년 1년에 한 번씩이면 10인데 매월이면 그러면 10년이라 여기다 10에다가 12를 곱해서 10에다가 12를 곱해서 120이 된다. 그래서 연 단위 계산해서 올 단위 계산을 가면 그러면 R은 12로 나누고 N은 12를 곱하고 이게 올 단위 연금의 내과계수다.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로 간다.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는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해봐야 힘들기만 하고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게 연단위 연금의 현가계수. 올 단위로 가면 R을 12로 나눈다. 12로 나눈다. 곱하기 12 한다. 이거.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써봅시다. 예. 연금의 내과계수 갑니다. 연금의 내과계수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는 R분의 요 위에 있는 거 부호를 다 바꿔준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게 연단이다. 연단위. 올 단위로 가면 R을 12로 나누고 요거 12로 나누고 N은 12를 곱해주고 12로 나누고 N은 12를 곱하고 됐죠? 이렇게 이제 올 단위다. 이렇게 이제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는 뭐라 했냐면 A는 매월 말에 50만 원씩 5년간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했다. 이 적금의 명목금리는 연 3%이며 올 복리 조건이다. 그러니까 연 이자율은 3%의 올이거든. 그럼 벌써 올로 구하라는 소리야. 올. 이자율은 연 3%인데 올 3%가 아니라 연 3%인데 올 복리다. 그럼 올 단위로 계산해구나 이 말이잖아 이게. 이 적금의 미래가치를 그럼 미래가치 구하라겠습니다.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 연금의 미래가치고 무슨 단위? 올 단위, 연 단위, 올 단위. 그러면 이 5번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5번 문제 이렇게 돼요. 5번 문제는 이 문제가 연금의 뭘 구하고 미래 가치를 구하는 소리고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할 때 연금의 내과계수를 이용하고 연 단위입니까? 올 단위입니까? 올 단위.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라겠으니까 연금 곱하기 연금의 내과계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연금은 얼마고? 연금은 50만 원씩 매월 말 50만 원씩 이렇게 50만 원 곱하기 연금의 내과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수식. 다시 지우고 여기다 연금의 내과계수 한번 써봅시다. 연금의 내과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50만 원 곱하기 이제 후식 대입해요. 이자율은 몇 %고? 3%고 0.03이고 1 플러스 0.03에 자 기간은 몇 년입니까? 5년. 그러면 5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연 단위. 근데 올 단위라고 했잖아요. 올 단위니까 이걸 12로 나누고
12로 나누고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답. 그럼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럼 찾아보면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이네요. 이는 이제 우리 책은 15에다가 5에다가 12를 곱했으니까 60. 답이 2번. 그러면 결국은 5번 문제는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냐면 이 5번 문제는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이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고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알고 있는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알고 있는가? 그다음에 연 단위를 올 단위로 할 때 할 수 있겠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자, 됐고요. 네, 계속 매일 한 번씩만 써봅니다. 여기에 연금의 내가계수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도 한번 써보고 몇 번만 써보면 금방 된다고. 근데 이제 한 2주 흘러가면 또 기억이 안 나. 그때 한번 써보고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자, 6번 문제 갑니다. 6번 4년 후에 1억의 현재가치. 4년 후에 1억의 현재가치. 그러면 얘는 타임 스케줄을 한번 그려볼까요? 타임 스케줄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4년 후에 1억인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요거 현재. 지금은 얼마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구해라. 요거 많이 했잖아요. 1억을 현재가치 만들려면 그러면 할인율이 나와야지. 할인율 몇 퍼센트? 5%. 할인율 5%. 그럼 1억 나누기 1 플러스 0.05의 몇 승? 4승. 4년이니까. 이러면 끝났죠. 그럼 1억을 나누기 1.05를 몇 번 하면 돼요? 4번. 그럼 4번 하면 되죠. 그래서 답이 나오겠네.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 자, 계산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7번 문제 한번 갈까요? 7번 문제. 7번 문제는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라고요. 7번 문제.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5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3%라면 3년의 적금 미래가치는 그랬습니다. 요 미래가치 구하는 게 미래가치. 그렇지? 그럼 미래가치 구입해야지, 미래가치. 얘는 계산 공식은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요거 요령 맞추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거 미래가치라고 했으니까, 야, 미래가치구나, 이렇게. 미래가치구나, 이렇게 나오겠네.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투자자 갑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얼마? 5천만 원씩. 그럼 연금이잖아요.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미래가치. 몇 년간? 3년간. 그럼 연금 미래가치 구하겠으니까 연금 5천만 원 곱하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를 배웠잖아요. 이제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대입해봐요. 5천만 원 곱하기 R이 몇이요? 3%. 연간 3%. 0.03. 1 플러스 0.03의 몇 승? 몇 년? 3년. 3승 마이너스 1. 요거 대입하면 되잖아요. 요거 한번 해보면 그냥 답이 나올 거니까요. 요령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보시라고. 그럼 이건 모른다. 이 공식 모른다. 그럼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이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할 건가? 이 공식 모르면 타임 스케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갑이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5천만 원씩 저금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현재고 1, 2, 3 그럼 5천만 원씩 저금하고 5천만 원 저금했다. 그리고 나서 뭘 물어봤냐면 요 3년 후에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공식 이용하면 되는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모르면 그러면 요거 이렇게 미래가치 만들면 되잖아요. 미래가치. 그럼 요 첫 번째 것은 미래가치 만들면 5천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는 몇 퍼센트? 3%. 0.03. 근데 이자는 몇 번부터요? 2번. 한 번, 2번. 2승. 하고 자, 두 번째 거 얘는 이렇게 미래가치 만들면 5천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3의 몇 승? 1승. 이거 하나 나오고 얘는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5천만 원 그대로 나오고 5천만 원. 그러면 여기 계산해서 답이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얘는 쭉 가서 5천만 원. 요 세 개 더하면
세 개 더하면 답이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 요 7번 문제는 연금의 내각에서 이 공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자, 자 9번 문제 갑시다.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틀린 거 그러잖아. 틀린 거. 자 5번부터 잔금 비율. 요 잔금 비율은 얘가 우리 시험에서 한 번 등장했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틀렸는데 그럼 잔금 비율. 요거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거는 뭐 크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요거를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봐요. 잔금 비율이라는 게 뭐가 잔금 비율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이용자액이 10억입니다. 이용자액 10억. 10억인데 이제 갚았겠죠? 그럼 상환액이 3억이라기 봐. 3억. 그럼 이게 공부할 거리냐고 이게. 이거 상환 비율이 몇 %요? 30이잖아요. 상환 비율이. 여기 무슨 공부거리 이게. 요거 이제 외우고 그러면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아버려야지. 이렇게. 그러면 미상환 저당 잔금은 잔액은 얼마입니까? 7억. 7억이잖아요. 그러면 잔금 비율은 아직 못 갚은 비율이잖아요. 그럼 몇 %? 70%잖아요. 70%. 그럼 이 잔금 비율은 70%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나왔냐면 10억분의 얼마? 7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0억은 유흥자액일 것이고 이 7억은 못 갚은 원리금입니까? 원금입니까? 원금. 못 갚은 원금. 그래서 이건 7억은 미상환 원금. 미상환 저당 원금. 이 7억을 아직 못 갚은 금액에 대해서 미상환 저당 잔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잔금 비율은 유흥자액에 대한 미상환 저당 원금, 미상환 저당 잔금의 비율이지 원리금의 비율 그러면 틀린 말. 요 잔금 비율에서 이자가 나오면 틀린 말이야. 잔금 비율은 내가 10억 유흥자 받았는데 아직 못 갚은 원금이 얼마냐 그 말이야. 못 갚은 원금이 얼마냐. 그러면 잔금 비율은 저당 대출의 유흥자액이잖아요. 유흥자액에 대한 상환된 원리금의 비율이 아니라 미상환 원금의 비율이죠. 미상환 원금의 비율. 미상환 원금의 비율. 그럼 상환 비율은 유흥자액에 대한 상환된 원금의 비율이죠. 그럼 상환 비율, 잔금 비율에서 잔금 비율에서 이자가 나오면 올까 X일까? X. 다시요. 잔금 비율은 저당 대출액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 미상환된 잔금의 비율 이렇게 나와야 돼. 정확하게는 잔금 비율은 유흥자액이 저당 대출 유흥자액에 대한 미상환 잔금, 미상환 원금의 비율이다. 미상환 저당 잔금 원금의 비율. 잔금 비율에서 이자가 나오면 뭡니까? X입니까? X. 잔금 비율에서 이자 나오면 X. 잔금 비율에서 이자 나오면 X. 자, 그럼 이제 가자고요. 이제 5번이 틀렸고 1번 대부 저당 대부액 중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한다. OX? 오. 미상환된 원금이 7억이다. 이 7억을 뭐라고 한다? 잔금이라고 한다. 2번 미상환 저당 잔금액은 미상환 저당 잔금처럼 잔자가 나오면 미상환 저당 잔금 비율 잔자가 나오면 뭐다? 연금의 평가 개수. 이 3번은 필요 없어요. 3번은 필요 없고 4번 잔금 비율은 1에서 상환 비율을 차감한 겁니다.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을 더하면 몇이요? 1이잖아요. 그러면 잔금 비율은 1에서 상환 비율을 차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잔금 비율과 관련된 거. 잔금 비율은 잘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잔금 비율이 나오면 이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잔금 비율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무슨 비율 나오고? 상환 비율이 나오고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 더하면 몇이고? 1이 되는 거고 잔금 비율 미상환 저당 잔금처럼 잔자가 나오면 무슨 개수? 연금의 무슨 개수? 평가 개수. 자, 이제 10번 문제가 잔금 비율 관한 거야. 잔금 비율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잔금 비율 옳은 건데 이 칠판 문제 봐요. 이건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알면 너무너무 쉽고 아이고 너무 좋아 이런 걸 냈구나 그렇게 되는데 모르면 복잡하게 어렵게 막 하고 막 계산 문제라 하고 막 그런데 이건 계산 문제 아니에요. 자 볼까요? 잔금 비율 이거 하기 전에 봐요. 한번 보자고 이렇게 내가 유흥자를 받았는데 요 유흥자 기간이
유용자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10년 유용자 받았어요. 그 3년을 갚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환 기간이 상환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이요. 아니 3년이야. 3년. 그럼 못 갚은 기간이 여기에 잔여 기간이라고 그래. 못 갚은 기간 잔여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잔금 비율인가 봐봐요. 잔금 비율은 자, 두 개를 제가 쓸 건데 잔금 비율 여기 이제 1번, 2번 쓸 건데 한번 상식 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게 잔금 비율인가? 잔금 비율 1번 10년분의 7년이다. 2번 10년분의 3년이다. 어떤 게 잔금 비율입니까? 1번이 잔금 비율이잖아요. 잔금. 10년 중에 못 갚은 게 7년. 요거 잔금이잖아요. 잔금. 그럼 요 2번은 잔금 비율인가 상환 비율입니까? 상환 비율이잖아요. 상환 비율을. 여기에 잔금 비율이란 말이에요. 잔금 비율. 그러니까 잔금 비율은 전체 중에서 못 갚은 거잖아요. 못 갚은 거. 지금 365일 공부하는데 70 몇 일 남았잖아요. 여기에 잔금 비율이잖아요. 이미 흘러간 것은 상환 비율이고. 지금 이해됩니까? 그거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렵다고 느끼니까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잔금 비율은 10년분의 7년이다. 맞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요 잔금 비율 구할 때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여기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써준다고.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면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10년분의 연금 현가계수 7년이라고. 요걸 다시 쓰면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10년이 전기간이야. 전기간. 7년은 잔여기간이라고. 그러면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잔금 비율이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그럼 찾아가면 되지 이제. 이거 보면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연립 8% 5천만 원을 유용자 받았다.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잔금 비율을 옳게 해놔 이런 거.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그럼 잔금 비율은 15년 빌렸으니까 15년분의 5년 흘러갔죠. 그럼 몇 년 남았어요? 10년.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 15년에 대해서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 10년. 연금의 현가계수 15년에 대해서 연금의 현가계수 10년. 그럼 끝났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15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15년짜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104.6406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5년짜리입니까? 10년짜리입니까? 10년. 5년 일러가 남아있는 게 10년이니까 그러면 10년짜리 여기 있습니다. 82.422로 여기 답이죠. 그럼 82.422를 104.6406으로 나눈 거죠. 답 몇 번입니까? 3번이요. 3번. 얼마나 쉬워요? 선생님 너하고 하면 풀 것 같은데 혼자 하면 못 풀 것 같다. 자, 그래? 자, 한번 정리하고 합니다. 잔금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잔금 비율 마무리 정리요. 잔금 비율 나오면 그러면 잔금 비율은 유용자에게 대한 미상한 저당 잔금, 미상한 저당 온금, 이자가 들어가면 틀린 말. 잔금 비율에서는 미상한 저당 원리금처럼 이자가 들어가면 틀린 말. 잔금 비율 나오면 상환 비율 나와야 되고 잔금 비율에서 상환 비율 더하면 1이 되고 잔금 비율은 1에서 상환 비율을 빼는 거고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는 거고. 됐잖아요. 그럼 됐지. 자, 이제 합계 시한가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합계 시한가치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현금 흐름으로 갑니다. 현금 흐름은 네, 올해는 100%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은 두 가지로 보유기간 동안의 영업현금 흐름, 처분시 지분복계 매각 현금 흐름.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을 소득이득, 처분시 현금을 자본이득.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과 처분시 현금 흐름이 있다. 영업수지와 지분복계가 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다. 됐죠? 네, 현금 흐름은 두 가지인데 시험에 주로 나온 것은 뭐가 나와요? 영업현금 흐름. 영업현금 흐름은 이 부동산 내가 투자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그러면 은행 유용자 받았으면 은행 거 갚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얼마 들어온가 그걸
영업현금이라고 한다. 그럼 영업현금으로는 이 부동산 임대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예상 임대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 나오고, 여기서 공실 손실하고 불량부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그럼 뭐가 나오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고,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고 영업 경비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순영업소득에서 은행돈, 부채 서비스액, 올리금 상환액을 차감하고 나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고,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고,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고, 이걸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서 암기하셔야 되고, 크기 비교는 아무 말 없이 크기 비교가 나오면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있다. 세전과 순영업소득이 같을 수 있다. 그게 크기 비교.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산정할 때, 유효총수득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은, 고려사항은 자기 위의 것들이다. 그러면 순영업소득 산정할 때 필요한 것은 영업경비 필요하고 기타 수입, 공실 및 불량부채 자기 위의 것들이다.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부채 서비스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산정할 때는 부채 서비스는 필요하다. 자기 위의 것들. 그다음에 4번은 좀 이따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영업경비.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거. 여기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유지비, 관리비, 광고 선전비, 수선비, 쟁점이 되는 것은 화재 보험료, 그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이게 영업경비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제 세 가지가 매우 중요.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 여기 있습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요 세 가지, 여기까지. 요 공부소가 중요, 감가상각비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소유자 급여, 개인적 업무비, 자본적 지출. 그래서 요 7가지 공부소감 소계자, 이거 암기상이다. 필연적으로 암기상이 된다. 시험은 이렇게 출제하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재산세는 영업경비지만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럼 이제 영업소득세는 저기 영업현금으로는 딱 요 7가지만 시험에 내니까, 영업소득세는 계산 문제 할 때 그때 한번 보기라고, 문제 풀이할 때 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좀 이따 풀어보면 되고. 그러니까 영업소득세하고 요 계산 문제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소득세만 계산하십시오. 별도로 시험에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음. 계산 문제 총 9번을 출제해요. 이 현금으로 관련해서 계산 문제를 총 9번 출제하는데, 세후 현금 수지 계산을 하고요. 세후 5번 냈어요. 그럼 세후 현금 수지 계산을 하면 영업소득세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지. 세후 현금 수지 계산 문제 5번 내면서 한 번도 영업소득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영업소득세를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계산 문제 2번,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계산 문제 2번. 그러면 순영업소득 계산 문제를 2번 줬는데, 2번 다 쟁점은 뭘까? 영업경비.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거. 이렇게. 그럼 이제 영업현금으로는 끝났어요. 그럼 영업현금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있습니까? 매각현금으로도 있겠죠. 매각현금으로. 처분시현금으로. 영업경비 다 했잖아요. 처분시현금으로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고, 처분시현금으로를 지분복귀액 매각현금으로 그래요. 샀다가 판다면 그럼 매도가액이 있겠지. 매도할 때 경비, 그 매도가액에서 매도경비병을 하면 순매도가격, 순매도가액에서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 그러면 갚았을 건데 못 갚은 게 있다. 그게 미상한지당 잔금, 미상한지당 원금. 그럼 빼주면 세전 매각수지, 세전 매각현금수지, 세전 지분복귀액, 여기서 양도 차익이 있다면 자본이득세 빼주고 나면 세후 매각수지, 세후 매각현금. 요 매각현금은 지분복귀액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얘도 물어보면 순서를 암기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크기 비교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크기 비교? 순매도가액과 세전 매각수지가 같을 수 있는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세전 매각수지와 세후 매각수지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도 차익이 없다면 자본이득세가 없을 거니까 같을 수 있다 그러면 돼요.
그다음 또 이거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세전 매각 수지 산정할 때 미상한정 잔금은 고려사항인가? 고려사항이다. 매도 경비는 고려사항인가? 필요한 항목인가? 필요한 항목이다. 그러면 세전 매각 수지 산정 시 고려사항은 자기 위의 것들 순서를 암기 못하면 그것을 풀 수가 없다. 다 끝났어 이제. 그럼 이제 문제를 풀러 가야 돼. 자, 문제 봅시다. 대표용 문제. 자, 여러분 문제집 125쪽 대표용 문제 가자고요.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거. 자, 1번 순용업 소득은 유효총 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미쳐버릴 것 같아. 합산한 겁니까? 차감합니까? 차감 빼야지. 차감.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2번 영업 경비는 부동산 운용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영업 경비. 영업 경비는 이 부동산 임대 영업을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경비, 직접 관련된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영업 경비 맞습니다. 소득세는 영업 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소득세가 빠져야지. 틀렸습니다. 3번 세전 현금으로는 지분 투자자에게 나에게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용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합산한 소득이다. 뭡니까? X입니까? X. 세전 현금으로는 순용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합산한 게 차감이에요. 차감. 자, 4번 세전 지분 복귀. 세전 지분. 요 4번은 매각 현금으로야. 그럼 세전 지분 복귀액은 순매도 가격에서 미상한정 잔금을 차감하여 구한 지분 투자자 목으로 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5입니까? X입니까? 5. 여기 5죠. 그럼 5번은 왜 틀렸을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대가가 두 가지로 보유시 대당 부동산 운용으로 나오는 자본이득입니까? 소득이득입니까? 소득이득. 처분시 자본이득. 그러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자리가 바뀌었어. 5번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대가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보유기간 동안의 운용을 통한 소득이득, 처분시 자본이득. 5번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반대로 써놔서 틀렸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요. 11번 문제는 저는 못 푸니까 여러분 하시고 11번 문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자, 12번 문제 갑시다. 12번 문제 별것도 없다. 자, 12번 문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총 임대료 수입은 이 총 임대료 수입이 임대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이상 임대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면적으로 나올 수 있죠.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OX? 여기에 가능 총수득의 개념이야. 가능 총수득의 개념. 그러면 총 임대료 수입은 가능 총수득은 면적으로 나오면 임대 면적이다.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가 얼마인가? 임대료를 얼마나 잡을 것인가? 곱하여 구한 소득을 말한다. 소득이다. OX? 5. 2번 유효 총수득은 가능 총수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히 이 공실 손실 상당히는 그냥 우리 공실 그랬어요. 불량부채는 대손 충당금이라 해서 충당금 이렇게 불러요. 및 영업의 수입을 합산하여 구한 소득이다. 유효 총수득은 가능 총수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영업의 수입은 더하고. 그래서 틀렸죠. 얘는 유효 총수득은 가능 총수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차감하고 기타 수입. 기타 수입이 뭐예요? 영업 외 수입. 영업 외 수입. 영업 외 수입을 가산한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번 순용업 소득은 유효 총수득에서 영업비를 공제한 소득으로서 총투자액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순용업 소득은 총투자액으로 본 거야. 총투자액으로. 옳은 말. 4번 세전현금으로는 순용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차감한 소득이다. 5번 세후현금으로는 세전현금에서 뭘? 영업소득 차감한 소득이다. 14번 문제 갑시다. 13번 문제나 14번 문제나 똑같은 문제예요. 13번이나 14번이나. 근데 14번이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14번 문제는 요 사안을 빠져야 되고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가는 순용업 소득. 나는 순매도가를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여러분이 뭘 물어보냐면 이 4번 문제는 순서를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야. 순서를 알고 있는가? 영업현금으로 그다음에 처분시 현금으로 순서를 알고 있는가? 그럼 영업현금으로는 가능 총수득 마이너스 공실및 불량부채 기타 수입 그다음에 유효 총수득 여기서 영업경비 빼는 그럼 순용업 소득이죠.
그럼 가는 요 순용업소득 산정 시 필요한 항목, 순용업소득보다 위에 있는 것들. 여기 이제 가죠. 가고 나는 뭘 물어보냐면 순매도가액, 여기 순매도가액입니다. 순매도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죠. 그럼 매각현금이죠. 매각현금은 매도가액에서 매도경비 빼고 나면 그러면 순매도가액이 나온다. 그럼 순매도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도경비 하나밖에 없네 지금. 이해됐나요? 이제 그럼 이제 가에 들어갈 것과 나에 들어갈 것 보자고요. 기타소득 여기 있네요. 그럼 기타소득은 순용업소 산정 시 필요한 항목입니까? 필요한 항목이죠. 다. 자, 니은 매도경비는 여기 있습니다. 매도경비, 매도비용 이렇게도 불러요. 매도경비, 매도비용. 그럼 매도경비, 매도비용은 나에 들어간 거죠. 나. 소득세는 여기 한참 밑에 있어요. 그럼 소득세는 가하고 나하고 둘 다 관련이 없습니다. 미상한 저당 잔금은 요 밑에 있죠. 미상한 저당 잔금. 그 미상한 저당 잔금은 처분시현금으로인데 순매도가액에 산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영업경비입니까? 재산세는 영업경비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재산세는 순용업 산정 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미음 들어가야 되고. 양도소득세. 예? 그래. 가죠. 나가 아니라 가. 미음 들어가고. 양도소득세는 팔았을 때 여기 들어간 거예요. 한참 밑에. 그럼 다 관련이 없죠. 그럼 결국은 관련이 있는 것은 지금 순용업소 산정시 관련해서는 기억하고 뭡니까? 미음이고 순매도액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은 니음만 됐죠. 니음만. 그 답은 몇 번이니까? 2번. 자, 15번 문제 갑시다. 15번 문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자, 1번 매각 시점에서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다면 그러면 세전 매각 현금이 총 매각 현금보다 매각 대금보다 크다. 말도 안 되죠.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답니다. 그럼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 매각 현금이 총 매각 현금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다. 그러면 순매도가액에서 미상한 대출 잔액을 차감해야지 세전 매각 현금이 되니까 세전 매각 현금이 총 매각 대금보다 크다? 말도 안 되죠. 총 매각 현금보다 크죠. 2번 유흥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은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이 원리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 두 개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두 개 묶어서 부채 서비스액.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영업경비가 아니죠.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영업경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잘 맞추는데 원금 상환분이라 딱 주어지면 이게 영업경비인가 아닌가 헷갈려요.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 그럼 원금 상환액, 이자 비용 전부 다 뭐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죠. 3번 순용업소득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분수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순용업소득 산정하려면 유효총소득에서 뭘 빼야 돼요? 영업경비를 빼야 돼. 영업경비를. 그러면 순용업소득이야. 그럼 순용업소득 계산할 때 영업경비를 빼야 돼. 재산세는 영업경비야. 그럼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럼 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이 몇 번이요? 3번. 옳은 거 고르겠습니까? 자, 4번 횟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 횟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우리는 불량부채라고 배웠어. 불량부채. 횟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불량부채라고 배웠어. 그럼 불량부채는 영업경비에 포함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 총 임대료 수입에서 총 임대료 수입이 가능 총수라고 보시면 돼요.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한 후 영업경비를 뺐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총 임대료 수입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가 돼요? 유효총수득. 여기까지 하면 유효총수득이고 이 유효총수득에서 영업경비를 뺐습니다. 그러면 유효총수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순용업소득이죠. 순용업소득이 나옵니다. 순용업소득. 이렇게. 자, 이제 16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6번 문제는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16번 문제를 계산하고 생각하면 여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유사한 문제가.
자, 뭐라 했냐면 연간 순영업소득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은요? 이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유효총소득에서 뭘 빼면 돼요? 영업경비를 빼면 돼. 그럼 유효총소득이 8억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유효총소득이 8억이라고 줬으면 우리는 여기서 영업경비만 빼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영업경비를 골라보란 소리야. 영업경비. 그럼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가볼게요. 화재보험료 영업경비입니다. 부채서비스 영업경비 아닙니다. 수도료 영업경비입니다. 재산세 영업경비입니다. 유지관리비 영업경비입니다. 감가상각비 영업경비 아닙니다. 소득세 영업경비 아닙니다. 전기료 영업경비입니다. 됐죠? 그럼 됐잖아요. 계산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17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고, 그 다음에 뭐 18번, 19번, 18번하고 이제 19번이 거의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19번 풀어볼게요. 19번. 19번이 이제 현금흐름 계산 문제입니다. 현금흐름 계산 문제는 총 9번 나왔어요.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25회 때가 25회 때. 25회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25회 때가 마지막이고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후 현금흐름 구하겠네. 세후 현금흐름. 그럼 세후 현금흐름 구하겠으니까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되죠. 가능 총소득에서 뭘 빼고 공시밀 불량부지 빼고 기타 수입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유효 총소득 여기서 영업경비 빼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고 그래서 부채 서비스를 빼고 나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 여기서 이제 뭘 뺍니까? 영업소득세를 빼죠. 영업소득세를 빼고 나면 세후 현금 수지죠. 요 세후 현금 수지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세후 현금 수지 구할 때 쟁점은 영업소득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암산으로 주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가능 총소득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그럼 이거 5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공실물 불량부지 빼야 돼. 공실은 가능 총소득의 10%네요. 그러면 5천만 원에 10%는 500만 원 빼죠. 기타 수입이 있습니까? 없네요. 기타 수입 없잖아요. 그럼 기타 수입을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유효총소득은 4,500입니다. 4,500.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야 돼요. 영업경비 1,800이라고 줬습니다. 출제자가 아주 확실하게 1,800 줬습니다. 그러면 영업경비가 순영업소득은 얼마요? 2,700입니다. 2,700.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 빼야 돼. 부채 서비스는 원리금 상환액이야.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 200만 원, 이자비용 800만 원. 그럼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빼죠. 1,000만 원. 그럼 세전 현금 수지는 1,700만 원이죠. 1,700만 원. 여기까지 그냥 암산으로 되잖아요. 암산으로. 근데 이걸 좀 어렵게 내려면 영업경비를 안 주는 거야. 영업경비 안 주고 아까 우리 16번처럼 이렇게 비용을 몇 개 주는 거야. 이렇게. 16번처럼 비용. 그럼 여기서 영업경비를 골라내면 된다. 그럼 영업경비 이제 뺐습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나왔고 이제 영업소득세 계산해야 돼. 그럼 영업소득세는 제가 문제 풀 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영업소득세는 혹시 영업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실 분은 나는 계산 문제가 하겠다라고 하시면 요거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 계산 문제 해야 되겠다. 나는 계산 문제 안 할란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 있으면 더하고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을 빼주고 요거 우리는 순대이감 그래요. 순대이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과세 대상 소득.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영업소득세 관련해서 이론적으로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영업소득세는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고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세금 내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비용 처리해 준다. 비용 처리.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비과세다. 비과세 대상이다. 그다음에 요 감가상각비를 모르면 이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모르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부동산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감가상각비 꼭 알아야 되고 이자 비용은 꼭 알아야 됩니까? 알 필요 없는 경우도 나올까요?
알 필요 없는 경우도 나온다. 돈 안 빌려왔으면. 돈 안 빌려왔으면 이자 비용 알 필요가 없죠. 그러나 돈 빌려오든 안 빌려오든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는 알아야 한다. OX? 거기 우리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영업소득세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기억할 세 가지야. 첫 번째,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두 번째,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비용 처리, 비과세, 세금 내지 않는다. 세 번째,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몰라야 한다? 알아야 한다. 끝. 그러니까 계산 문제 하실 분은 순대 이감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영업소득세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그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로 가서 보자고요. 19문제. 우리는 영업소득세만 구하면 돼. 이제 영업소득세. 그럼 영업소득세는 순대 이감 그랬으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 있으면 더하고 이자 비용 빼고 감가상각 빼고 그래서 과세 대상이 나오고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고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나오겠죠. 순영업소득 얼마 나왔습니까? 2,700이 나왔고 여기서 대체 충당금이란 말은 없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이자 비용 얼마? 800 감가상각비 200 800 빼고 200 빼고 그럼 과세 대상은 1,700만 원이 되고 여기다 뭘 곱하고 세율 영업소득세율 몇 퍼센트? 30%, 0.3.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영업소득세는 얼마 돼요? 510만 원. 여기서 이제 510만 원 빼면 되죠. 510만 원. 510만 원 뺀다. 그럼 세후 현금 수지는 1,190만 원. 자, 답은 뭐 3번이 됐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현금 흐름까지 마무리했습니다.